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이 흔들립니다. 계단 앞에 서면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단추 하나 채우는데 5분이 걸립니다. 운동화 끈은 아예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로부터 한 통의 통보를 받습니다. 당신의 장애는 심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넘어질까봐 불안하고 혼자서는 바깥 출입조차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A씨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오늘은 장애 등급 판정에 억울함이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 그리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하지가 경직되어 있고 균형 감각이 무너져 있고 손가락의 섬세한 동작이 어렵고 배뇨 장애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태어날 때부터 함께해왔습니다. 2025년 6월 A씨는 장애정도 판정심사를 신청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몸으로 살아왔으니 당연히 중증 판정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지를 펼쳐든 순간 A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뇌병변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3호, 옛날 등급으로 치면 5급 정도, 경증이라는 판정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 A씨는 곧바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심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 2호, 여전히 경증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최종 처분 통보.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별도로 수정받을 지수라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일상생활 동작 10가지를 점수로 매기는 건데 53점 이하면 중증, 그 이상이면 경증입니다. 공단은 A씨에게 81점에서 89점 사이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에서 나온 A씨의 실제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하나, 78점, 둘, 64점, 셋, 52점. 잠시 생각해 보시고 답을 맞춰 보십시오. 정답은 3번, 52점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3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의 핵심은 가능하다는 말에 함정에 있었습니다. 공단은 A씨가 50m 이상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보행 점수를 만점으로 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A씨는 걸을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벽을 짚으며 화장실까지.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빙판 위에서 간신히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서 있잖아,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A씨의 보행은 까치발 보행, 의학용어로 첨족 보행이라고 합니다. 뒤꿈치가 땅에 닿지 않고 발끝으로 걷는 겁니다. 뒤뚱거립니다. 야외에서 난간이 없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바깥에 나갈 때 반드시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합니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은 시간이 걸리지만 단추를 끼울 수 있다고 보고 기능을 양호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단추 하나 채우는데 수분이 걸리고 신발끈은 묶지 못해 슬리퍼만 신고 목욕할 때 등을 씻지 못하는 상태. 이걸 자립 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행정심사의 구조적 맹점입니다. 서면 자료와 짧은 대면 평가에 의존하는 시스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 그 사이에서 사람의 실제 삶이 미끄러져 빠지는 겁니다. A씨는 이의 신청까지 기각당한 상태. 이대로라면 잘못된 판정이 확정됩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복지 혜택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A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A씨의 대리인으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전략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대학병원에서 이미 나온 수정받을 지수 52점. 이 객관적 의료 데이터를 공단이 무시한 것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 위반이라고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둘째, 걸을 수 있다와 안전하게. 독립보행이 가능하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을 증거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셋째, 손 기능을 포함한 일상 동작 전반에 걸쳐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하다를 자립 가능으로 해석한 것은 장애 현실에 대한 축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전문병원의 감정을 의뢰한 겁니다. 이건 실무에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스스로 기존 심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정받을 지수 52점, 양측 상지 근력 3등급에서 4등급, 하지 근력 3등급, 그리고 전문의의 소견서에는 이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단됨.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감정 결과를 전면 수용했습니다. A씨의 까치발 보행, 야외에서의 낙상 위험, 손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기존에 단순히 가능하다고 본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결을 내립니다. 피청구인의 장애 정도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서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장애 판정이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의 무게를 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이 너무 거칠면 사람이 저울 눈금 사이로 빠져버립니다.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매 걸음이 넘어질 수 있는 걸음인데 단추를 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혼자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단추 하나에 5분이 걸리는데 숫자는 사람을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사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도가 숫자에 갇혀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장애 판정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억울해서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행정청의 결정이 최종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김강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